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소매 판매 증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0.2% 오른 16,550.97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한 4,051.5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내린 1,875.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현재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치인 2%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권의 예산 논쟁이 사라진 후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집계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6천 건 감소한 31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는 32만 5천 건이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르면 6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0.63% 상승했고 독일 지수는 0.9% 올랐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1.3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25%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ECB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인 0.25%로 낮아진 이후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방어와 유로화 강세 저지를 위해 내달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선제안내를 폐지한 후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3,750억 파운드의 자산 매입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와 소매 판매의 증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요 0.2% 상승한 16,550.9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한 4,051.5포인트로,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4% 하락한 1,875.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르면 6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영국 지수는 0.63% 상승한 6,839.2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1.37% 상승한 4,507.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는 0.9% 상승한 9,60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일 옵션 만기 부담과 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도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로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흐름도 굿모닝 대박예감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힘차게 시작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첫 순서는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의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옐런 의장이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임금 인상이 미국의 경제 부담 요소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공교로운 시점에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이틀간의 그 합동경제위원회 내용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뉴욕 증시가 상당히 덜었는데요. 임금 인상이 복병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어제 이제 주택 시장에 이어서 오늘 연설에서 나온 포인트로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월 미국은 대선을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 인상이 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다소 악재성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도한 주요 미국의 언론들의 내용을 살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미 경제 채널의 화면인데요. 이 제목만 일별에 보셔도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 수준이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10 10센트로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최저임금은 법제화돼서 $7.25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현재 올리도록 권고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여러 고용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용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뒤에 숨겨진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했지만 일단 고용시장에 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좀 밝혔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10.10달러, $10 10센트 정도인데요. 이를 $15까지도 요구하는 이런 로비들도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저임금은 현재 법정 기준으로는 $7 25센트인데요. 일부 그 연방 정부에 속한 주들이 최저임금을 이미 올린 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따라 올리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지적이 된 부분은 연준이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현재 재무제표가 커진 상태가 됐는데요.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대량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이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옐런 의장은 이것이 약 5년 내지 8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의회 쪽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현재 의회뿐만 아니라 현재 재정 적자 문제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가는 노력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GDP 대비 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시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양원 이 합동 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의사를 좀 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마인주의 그 상원의원인 앵거스 킹 이 상원의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역은행에서 근무했던 금융 전문가들을 이른바 연준의 그 멤버로 유치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옐런 의장이 so does 이렇게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라일 블레이드너드 새로운 연방 정부의 위원이 한 분이 오셨죠. 이분은 이제 재무부에 속한 지분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옐런 의장이 현재 일부 베이컨시, 일부 자리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으로는 금융기관에 그 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금융의 생태와 미국 금융시장의 논리나 현황을 잘 아는 이런 인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원들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앤 마리 멜리움하고 레베카 로메오 레이니 이 두 분입니다. 이 앤 마리 멜리움 그 후보는 그 서밋뱅크에서 그 장기간 임원 생활을 했던 부분이고요. 레베카 로메오 레이니 이분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타오 중앙은행에서 역시 임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백악관이 현재 좀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5월 달에도 한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준 의원들이 교체되는 부분에서 옐런 의장은 금융권의 인사를 좀 집어넣겠다라는 의도를 이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간 고용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고용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지난주에 감소세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네. 뭐 워낙 이제 주간 고용지표라 그 불확실성이 좀 있죠. 그렇죠. 네. 등락이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4월달 후반에는 4월달 초반부터 이렇게 그 진행됐던 부분에서 부활절 연휴가 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의 변동성이 좀 커진 내용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의 그 언론 보도 화면을 현재 보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발표된 부분은 5월 3일 전주 수준입니다. 5월 3일로 끝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인데요. 31만 9천 건으로 2만 6천 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수치는 34만 5천 건으로 종전보다 1,000건이 올라갔지만 34만 5천 건에서 31만 9천 건으로 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주 평균을 봐도 4,500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2주 전의 수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2만 4,75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4주의 움직임을 보면 31만 건에서 34만 건,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이 실업수당 수혜자 수는 현재로서는 전체가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이런 수준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약 70만 명 정도 수준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31만 9천 건으로 떨어져서 좀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왔고요. 전체 이제 실업수당을 수혜받는 장기 수급자들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현재 270만 건 초반 수준까지 현재 추이적으로는 그래프가 조금씩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업 장기 수당을 신청하는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건강하다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그 실업수당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뉴욕주가 23,523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움직임이 23,000건 정도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보다도 더 떨어진 30만 건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많이 줄어든 부분은 미시간주와 뉴저지, 그렇지만 가장 많이 줄어든 미시간주가 6,642건에 불과해서
크게 떨어진 수치로는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마켓워치의 화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가 보이네요. 34만 건 위로 올라갔다가 31만 9천 건까지 이제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스터 할러데이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 버스 운전사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의 움직임이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좀 들쑥날쑥했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4월에 풀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좀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기 실적은 계속 순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의 포텐셜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인 성장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CEO인 앨런 머스크가 영업 비용과 연구 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읽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의 통과, 외부의 시각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혼란스러운 내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주가가 장중에 11.3%까지 떨어진, 초반에는 9%였는데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제 발표가 됐지만 이 실적을 이번 분기로 봐도 1,700만 달러 수입을 냈는데요. 이는 4,500만 달러 4분기 때 내용보다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기 실적이지만 4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테슬라 모터스는 연간 생산 규모가 약 3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1분기 때 미국에서 6,457대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를 분기별로 4분기를 곱해도 2만 5천 대 수준밖에는 되지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여러 설비 투자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흐름에서 주문이 차고 넘쳐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미국에서 모멘텀이 좀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화면은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해서 분석한 화면인데요. 제목만 보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에 대해서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테슬라 모터스가 여러 장애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BYD라는 내수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서 이제 라이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라이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걸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모터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BYD를 넘어서는 흐름인데요. 그렇지만 BYD가 중국 내에 전기 택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택시를 전기로 드라이브하는 이런 내용들도 테슬라 모터스가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갸우뚱한 시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 차저, 전기 충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 시설이 없고 테슬라가 요구하는 각 가정마다 이런 충전지를 보급하는 이런 부분이 중국 내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걸림돌이 중국 정부가 테슬라 모터스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모터스가 중국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매와 관련된 매출은 불확실하다라고 꼬집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6월 반기경제 보고서 이후에 추가 조치를 좀 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 드라기 총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ECB는 좋은 점이 이 회의가 끝나면 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예, 네. 그렇지만 연준은 이제 1년에 4번, 공식 기자인이 4번밖에 없고, 다른 쪽에 이제 연설을 할 때 이제 힌트를 많이 찾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시장과의 소통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6월 달에 정책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comfortable, 이 단어를 썼습니다. 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썼는데요. 6월이 될지 넥스트 회의라고 했으니까 6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셔도 ECB가 6월에 빠르면 6월에 액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썼고요. 앞에 보시면 유로화가 최근에 강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언급을 해서 오늘 새벽에 유로화는 0.4% 달러 대비 조금 약세 기조를 가져갔고요.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와 있지만 일단 물가 수준이 4월 달에 0.7로 3월에 0.5보다 좀 올라섰죠. 이 부분이 디플레 우려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를 조금 많이 불식시킨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QE 방식이나 금리 인하 카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금리는 0.25로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여부가 현재 좀 관건인데요. 이도 시장에서 실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질까, 이런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는 뭐 한번 내리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QE 방식이 먼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인가, 선후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현재 드라기 총재가 보고 있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6월에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나옵니다. 경제 보고서의 내용에서 리스크 부담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 QE 방식이나 국채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도 좀 보겠습니다. 중국의 4월 수출 지표가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경기 부양책 덕분인가요? 그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위안화가 이제 좀 떨어진 수치가 좀 약세 기조가 좀 나왔던 것이 최근에 2개월여 이런 부분을 조금 끌어올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고요. 수입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2개월째 가져가고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현재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BBC가 보도한 화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수출과 수입이 반등 추세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출은 4월 수출이 0.9% 늘었고 수입은 0.8% 늘었습니다. 3월의 수출은 6.6%가 감소했고 2월이 가장 안 좋았죠. 18.1% 기록적인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보다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GDP 수치인데요. 리커창 총리가 새벽에 7.5 올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바라본 바와 같이 너무나 베이징은 내년에 6.8 이렇게 크게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복병이 될 것이고 이미 버블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 투자은행들의 식견, 이런 부분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2분기 실적, 실적과 관련된 부분, 또 알리바바의 IPO, 그다음에 수출이 상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를 분석하고 또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매수 주체가 실종됐다. 가랑비에 옷 젖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해보다 피해가 큰 원화 강세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름 수해주인 제습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주체가 실종됐죠. 이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뭐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해서 6일 연속 순매도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네. 선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뭐 최근 들어서 매도세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매수보다는 좀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확대하고 있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뭐 코스피 시장은 1000억대 이상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400~500억대 이상으로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반면에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주가가 뭐 잘 갈만한 종목군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약간 낙폭과대 인식이 혹은 뭐 실적이 안 좋다도 보니까 저점을 갱신하고 오면서 빠지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향후 반등 자체도 그게 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어떤 개연성이 없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그렇죠. 업황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빠지는 것이라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수익 자체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CJ 제일제당, 뭐 SK텔레콤 같은 약간 최근에 보면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재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수혜보다 피해가 큰 원화 강세주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어쨌든 그 환율 자체가 1020원대 초반까지 좀 하락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온 게 이제 워낙 강세, 이런 얘기가 다시 최근 들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1030원대까지, 그러니까 1050원이 붕괴되면서 1030원대까지 그 워낙 강세를 보여줬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수출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컸다는 부분들,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뭐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워낙 강세 피해주가 있다라면 수혜주로 좀 꼽혔던 종목군들이 선전을 했느냐?
오히려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등 약간 여행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도 반대로 같이 작용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 수혜가 없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성수기 그 여행 가기 참 좋은 5월달, 또 5월달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한 7, 8월달 그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여행 관련된 상품,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그 수요가 예년만 못하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 약세를 보여줬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던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그 음식료 업종군들은 좀 강세를 상대적으로 좀 띄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상기한다라면은 뭐 최근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오뚜기 뭐 이런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예년만큼 어떤 수혜주는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장 자체가 좀 지금 약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외로 또 수혜를 잇고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워낙 강세로 인해서 어떤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대응하신다라면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짚어봤고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수혜주 제습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어제 말씀하셨던 위닉스죠. 네, 뭐 예년 같으면 뭐 여름 수혜주가 다가올수록 뭐 빙가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약간씩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제습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무더위로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시장 성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평균 기온이라든지 그리고 폭염, 열대야 일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대야성 기후로 좀 변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제습기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혼수의 기본 용품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요즘에는 여름에뿐이 아니라 겨울에도 제습기 사용률이 높아가는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각 가정에 대해서 이제 옷방,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이런 옷방 같은 것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사용 빈도수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띄었죠. 어저께 뭐 위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만, 최근에 한 5월달 혹은 4월 말서부터 지금까지 상승률도 본다면 19,000원대에서 한 24,000~25,000원대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타 뭐 코웨이라든지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 성격으로 최근 들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코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렌탈 쪽으로도 제습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강세를 좀 띄었던 부분들이 있고 주가가 선 반영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홈쇼핑 같은 걸 좀 보신다라면은 뭐 위닉스도 있고 뭐 신일산업도 있습니다만은 작년까지 없었던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부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군들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년부터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대기업군들이 뛰어들었다라면은 아무리 위닉스 자체의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브랜드 네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 증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예년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뭐 올라간다고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지 라인이라든지 돌파 자리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은 어떤 일단은 종목인가요? 뭐 위닉스가 가장- 어쨌든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한 23,000원 정도 돌파 안착을 한다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코웨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쪽 그 제스키 시장에 대해서 렌탈 산업의 사업을 확대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이동주 정도 그렇죠. 되나요?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예년부터 새로운 렌탈 시장 계속 개척해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 없었던 침대 렌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번에 뭐 제스키 사업 부분 등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확장이 되면서 어떤 시장 장악력을 계속 확대시킨다라면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의미 있는 좀 반등세가 좀 나왔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다. 특히 수급 중에서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지수 자체는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5,000개 가까운 선물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뭐 이틀 동안 그저께 8,000개 어저께 4,700개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 반전이 안 나온다라면은 6월 동시만기 때까지 시장 자체가 좀 큰 폭의 반등보다는 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환율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주들의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일 뿐이지 아직 추세 전환이라 말하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본다라면은 여전히 현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를 좀 확보해 놓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나마도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료 업종군이라든지 유틸리티 관련 종목군들 대응하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수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의장이 현재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주실까요? 자넷 옐런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그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그 처음 임기를 시작했을 때 FMC 회의 이후 성명서 발표해서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자넷 옐런이 그 실업률이 6.3%가 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고용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완전 고용에 대한 뭔가 목표치라든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시하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계속 고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용이 다 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고용에 대한 목표치는 6.5%는 벌써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가지고 시장을 드리블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직 포기자들을 포함한 어떤 실업률에 대한 이런 어떤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은 자네들 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테이퍼링 끝나고 6개월 뒤에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장기간 하락을 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 한번 버블이 붙기 시작하면은 실업률 떨어지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것이 있을 경우에 옐런이 오히려 시장에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 고수는 당연하지만 이것이 어떤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보다는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 고용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옐런이 지금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실업률 예반수를 해서 실업률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운영하려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옐런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엄청난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도 살펴보겠습니다. Round 2. Ready, go!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 달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요. 또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슈도 짚어주실까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참 립서비스 강하죠. 네. 그런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다음 달에 아마 경기 부양을 안 하면 아마 ECB 총재 중에서 역대 최악의 총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했지만 이제 ECB가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날은 이제 딱 한 달 안에 못하면 못합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는 안 하지만 추가 유동성 공급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ECB가 유동성 공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같이 유동성 공급이 돼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지. 한쪽에서는 흡수를 하려고 하는, 회수를 하려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드라기 총재가 지금 최대의 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을 자기가 독일의 어떤 눈치를 보는 과정 속에서 미적 하는 그런 상황이죠. 다행히 또 CPI가 높아져가지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또 그거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로존의 문제는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독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벌어들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유로존이 한 나라가 아니죠. 네. 그렇지만 한 나라 같은 구실을 하는 게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화입니다. 통화. 네. 유로화가 강세를 가는 한은 인플레이션은 올라오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는 유로존 내에 있는 국가들 전부 수출해서 이익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유로화 강세를 막아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양적 완화를 해서 약세로 일본처럼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ECB가 아예 시장에 개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시장에 개입하든지. 근데 지금 통화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유로존 법에 저촉이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화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 경기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이게 독일이 문제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예스바이트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금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 달의 부양책 시사에서 유로존이 상승했지만 네 달의 부양책 시사 안 하면 시장은 이제 끝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ECB로서는 더 이상 부양 카드를 쓸 수 없다. 9월 달쯤 되면 테이퍼링이 끝나가는 막바지가 되기 때문에 6월 달 정도에서 6개월 정도 그 효력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효력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달이 이제는 시장의 어떤 ECB 경기 부양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중국이 뭐가 있을지 또 미국에서 이번 주죠.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FOMC 의사록 발표 때 비공개 토론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라운드도 살펴보겠습니다. Round 3. Ready? Go! 자, 세 번째 라운드는 금리 인상을 외치는 한국은행과 양치기 소년 본 듯하는 시장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목도. 이게 이제 뭐냐면 김중수 총재를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중수 총재가 나는 왼쪽으로 할 거야 하고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뭐냐면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늑대가 왔다 그럴 때 안 믿다가 진짜 왔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주열 하는 총재는 적어도 자칫 깜빡이 우측을 한 일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2, 3개월 전에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역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총재가 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에 행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이번 금통위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동결이 될 수 있다. 인상 쪽에 시장의 무게가 향후는 갈 수도 있다. 물론 오늘은 아니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오늘 뭔가 하나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는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권력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삼풍백화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이 약간 소비가 위축됐을 때 발권력을 발휘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인하 가능성에 대한 계기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투심을 엄청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지금 소비 심리가 완전히 깨져 있거든요. 네. 이주열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체감 온도는 굉장히 안 좋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고위공무원이나 한국은행의 아주 고위 공직자들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3개월은 시장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진짜 하는 에 대한 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이 정부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한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다음 달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달에 인하를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인하에 대한 생각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근래의 어떤 그 인터뷰를 보면 그렇다면 결국 발권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좀 관망을 보이다가 발표된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뭔가가 있다면 시장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더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주열 총재가 총재가 됐을 때 지난달은 아니면 저도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해서 부동산을 살려주고 그 이후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경기 부양할 때 같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때 같이 금리 인상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천안함 사태가 24일 됐어요. 네. 그 영향이 시장에 굉장히 큽니다. 네. 세월호요. 죄송합니다. 네. 말을 하다 보니까. 24일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에서도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타임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음에는 6.4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이번에 뭔가를 내놔야지 정상이지 않을까.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주열 한 총재의 어떤 인터뷰가 그거를 100% 시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른 방법 쪽에서 뭔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굿모닝 대박 예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